우리는 각자 삶이라는 정원에서 살아간다. 그 정원이 무엇으로 가득해질지는 뿌린 씨앗과 들인 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부에 대한 정의, 부에 대한 철학을 일깨워주고 부를 향한 길로 안내하는 친절한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입니다. 소설 형식의 책인데요. 픽션과 논픽션이 절반씩 차지하는 독특한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지혜로운 현자인 부자 정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부를 가꾸는 과정을 한 편의 소설처럼 들려준 다음 저자가 자신의 실제 인생 경험에서 얻은 부의 원칙들을 하나씩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대 아들을 위해 3년간 써내려간 기록으로 부 자체보다는 부의 철학을 알려주는데요. 무엇이 진짜 부인지, 왜 부를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쉽고 명쾌하게 진솔한 언어로 들려줍니다. 마치 탈무드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것만 같은 책입니다. 부의 탈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픽션과 논픽션이 절반씩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논픽션 부분으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의 원칙들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입니다. 경제적 안정. 안정은 위험이나 위협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25살에 나는 사업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기울어가는 내 병원에 왔다. 척추 통증으로 찾아온 60살의 신사는 내가 그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내게 주었다. 신사는 과거의 목사였고 자기 인생 항로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50대 후반의 그는 학교에 들어가 심리학 학위를 따고 마침내 심리 상담소를 열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는 내게 정신적 성공 코치가 되어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내 인생 궤적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의 코치는 주 1회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다. 내 태도와 내 병원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통계를 살펴보았다.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 방을 떠났다. 그러면 나는 소파에 누워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의식을 진정시켰다. 희미한 음악이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고 뒤이어 그의 음성이 들렸다. 그는 내가 다음 주의 사업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도록 이끌었다. 새로운 환자, 전체 환자, 수입 같은 것들을 이미지화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교육을 받았다. 상담이 끝날 때면 나는 그 녹음 테이프를 받았고 남은 한 주 동안 매일 밤낮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들으라는 코치를 받았다. 다음 주 상담을 받을 때까지 이 정신수양을 매일 했다. 코치를 받고 첫 주에 새로운 환자가 예약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연의 일치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그저 현실 세계에서 전화가 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변화는 일어났고 나는 매일의 정신 수양을 꾸준히 해나갔다. 원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걱정이 일어나면 내가 열망하는 일을 떠올렸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열망과 현실의 인과관계를 믿기 시작하자 믿음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매주 전화가 울렸다. 울리고 또 울렸다. 이윽고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다.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왜인지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느낌만 들었다. 그 인과관계를 믿고 있었음에도 선뜻 이런 경이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다. 내가 매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 시기에 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매진했다. 그건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었다. 소원도 기원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는 것이었다. 내 병원 전화가 울릴 거란 사실을 아는 것. 이는 분명 분별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나는 경제적 안정이 신념, 결과에 대한 확신, 영향력을 작동시키는 내면의 힘에 있음을 배웠다. 가장 바라는 일에 생각을 집중하는 걸 배운 그날 이후 경제적 안정이 저절로 따라왔다. 나는 경제적 안정이 내면의 힘에 있다는 것을 배웠고 죽을 만큼 망가졌을 때 진정한 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도전. 도전들은 언제나 생겨난다. 나는 한때 매일 일어나는 문제를 제거하고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순진무구한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낭비했다. 20대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은 내게 일이 주는 스트레스와 고난이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유사한 뜻으로 너의 행복을 따르라. 혹은 내 열정을 따르라는 말도 있다. 나의 문제는 이런 열정이 즐겁고 행복한 일에 대해 기대를 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듯 보인다. 일에는 좌절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걸 몰랐을 때 매일 벌어지는 문제들이 히말라야 산처럼 느껴졌다. 저 유명한 책과 그 책에 등장하는 류의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했다. 어느 정원에나 시험은 존재한다. 문제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도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늘 문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편이 낫다. 고난은 좌절이 아니라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의 정신은 갈등으로 인해 더 단단해진다. 윌리엄 앨러리 채닝의 말이다. 나중에 나는 3가지 작은 사업을 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바빴던 이 시기는 하루하루 문제에 맞서는 나날들이었다. 달아날 수 있었더라면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뛰쳐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혼란이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 점차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와 문제에 지속적으로 봉착하면 그것을 견디는 인간의 역량도 점점 더 강해진다. 나중에는 한때 나를 짓눌렀던 도전적인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잔잔한 바다는 항해 실력을 늘려주지 않는다 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나는 그 고난이 별것 아니고 이 역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을 고수했다. 그러면 늘 그렇게 되었고 고난의 한 주가 지나고 주말을 맞이하는 상상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제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오직 해야 할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당신은 승리의 날에 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끝까지 견뎌낼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가? 전사처럼 싸우고 자신의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문제에 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일은 문제의 연속이며 모든 문제는 지나간다.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이를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라고 설교가 필립 브룩스는 말했다. 삶에서 각기 다른 것은 삶을 다루는 우리의 힘이다. 삶의 무게가 아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짐이 가볍기를 기원하지 마라. 등이 더 튼튼해지기를 기원하라. 좋은 정원에는 늘 우리를 일하게 하는 씨앗들이 있다. 행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삶에 있다. 삶은 도전 덕분에 더 가치 있다. 도전하는 삶이 쓸모 있는 삶이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꾸물거림. 꾸물거림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미래의 언젠가로 미루는 것이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는 행동 단계에 발조차 들이지 못한다. 그레그는 30대 때 만나 평생을 사귄 친구다. 그때 그는 제재소 회계과장이었다.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었고 수영장이 있는 주택을 소유한 농담을 잘하는 친구였다. 그는 진지할 때면 부동산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나를 부추겼다. 그의 처남이 치과의사인데 32채의 임대용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 임대 수익으로 별장을 2채 샀다는 것이었다. 그레그 역시 꿈이 있었다. 플로리다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었다. 그는 거기에서 살다가 북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그 햇살 쨍쨍한 곳에 남아 있었다. 언젠가 그는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 수상스키 임대를 하거나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물에서 보냈던 시간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레그는 가정을 일구고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차 3대를 가지고 있고 직업도 있고 인생은 탄탄대로였다. 고등학생 딸이 살던 곳을 떠나는 걸 원치 않았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처가도 플로리다에 있지만 그를 따라 기꺼이 이사를 했다. 나는 그의 꿈을 부추겼고 그도 나의 꿈을 부추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형제같이 끈끈해졌다. 왜 플로리다로 돌아가지 않나? 내가 물었다. 그는 언젠가 그 일을 할 것이라 했다. 그것은 그에게 제정신을 유지시켜주는 작은 거짓말이었다. 그 꿈에 대해 모태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무너질 것이었다. 그래서 모태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언젠가로 그 일을 미뤘다. 그레그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이제 딸은 방학 때만 집을 찾아왔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해. 자네 이제 나이가 50이라고. 나는 그를 일깨웠다. 알아, 자네 말이 맞아. 딸애가 졸업하고 나면 할 거야. 그의 딸이 대학을 졸업했고 나는 더는 묻지 않았다. 이제 그 대화가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레그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매일 일을 계속했다. 그러는 동안 꿈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죽어버렸다. 꿈에 대해 모태라고 말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영리하게도 언젠가 그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한다. 언젠가는 당장의 불평과 변화에 대한 불안을 피하는 핑계다. 언젠가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는 여전히 농담을 했지만 그 웃음은 그가 시한부 진단을 받으면서 끝났다. 희귀성 암이었고 살 날은 2달 남았다. 그는 마지막 2달을 플로리다에서 아내와 보내기로 했다. 그레그는 그 마지막 날들 동안 꿈을 너무 늦게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결코 알 수 없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말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매분 매초 삶을 제한하며 살 겁니다. 그 일을 하세요. 원하는 게 무엇이든 당장 하십시오. 있는 건 오직 수없이 많은 내일 뿐입니다. 꿈은 언젠가라는 단어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오직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에게만 대답해 준다. 자기 신뢰. 자기 신뢰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기 신뢰는 목표의 크기는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자 무엇을 감내하고 어떤 분투를 할지 결정한다. 반대로 자기 회의는 환경을 척박하게 만든다.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신뢰다라고 에머스는 말했다. 세뮤얼 존슨도 위협을 이루는 필수 요건은 자기 신뢰다라고 말했다. 베리 길리우스 역시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삶의 조건은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데 경제적 안정성을 받아들인다면 경제적 안정성을 구하게 될 뿐이다. 보통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보통으로 살다가 은퇴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심은 정원의 잡초와 같다. 낮은 자존감은 종신형이 아니다. 자존감 역시 다른 기술들처럼 습득하고 연습하고 숙달될 수 있다. 한번 숙달되고 나면 삶에서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자기계발 코치 베리 데븐포트는 썼다.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에드문드 힐러리 경 역시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실행이 우선이다. 성취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대가도 치르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실수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을 믿을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감은 스스로 해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것이다. 자기 신뢰 없이는 도전의 과정을 견뎌내기 어렵다.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는 이성을 넘어선 감각이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뭔가를 알아차린 느낌, 즉 본능적인 감각이다. 그것은 불가해한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존재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에 응답하고 그것의 안내를 믿어야 한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영감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행동하고 꿈을 위해 견디고 내면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합하는 진정한 삶을 살 기회를 놓치면 훗날 큰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묵살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다. 좋은 질문을 하고 매일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이끌어줄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언젠가 어떤 변호사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남편이 지방법원 판사로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이었고 그는 출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6만 달러의 출마 경비가 필요했고 그건 부부의 개인 저축에서 헐어야 했다. 내 아이를 둔 가족의 재정 상태는 빠듯했다. 당선은 불확실했고 금전적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10년 동안 출마하고 싶다고 말해왔어요.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말했다. 그저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저라면 어떤 열망이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무척 진지하게 고려할 겁니다.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내 말이 그 변호사가 지금 우리 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예방의학연구소 설립자인 딘 오니시 박사는 표현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스승을 가지고 있다. 무척이나 분명하지만 때로 조용하게 속삭이는 내면의 안내자, 내면의 목소리 말이다. 마음의 수군거림과 매일의 사건이 주는 압박에 떠밀려 그 정보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한다면 그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그 무언가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내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조용히 촉구하는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은 지도를 보기도 전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 금전적 목표. 금전적 목표는 수입 저축, 그리고 부가소득에 관한 명확한 목적이다.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부는 운의 소관이 된다. 돈에 관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그토록 힘든 걸까? 30살의 나는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들을 세웠다. 경제적 자유라는 야심찬 목표가 있었는데 그건 순 자산이 0이던 당시엔 엄청나게 뻔뻔한 거였다. 목표에 나 자신을 바친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다에 뜬 배의 항로를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만큼 인생에서 방향을 바꾸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제적 목표에 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데는 고집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습관을 기르면 절반은 성공이다 라고 작가 오그만디노는 말했다. 일단 마음속에 목표가 뿌리내리면 우리는 목표 달성에 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계는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우연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금전적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경제적 상황을 운명에 맡기게 된다. 명확한 주요 목적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략적 계획을 세울 때나 주요 결정을 내릴 때 정신적인 또렷함을 지닌 채 모든 과정을 실행하게 된다. 평균적인 재능과 야망, 교육 수준을 지닌 보통 사람이라 해도 분명하고 집중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민하고 천재적인 사람보다 더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했다. 내 삶 자체가 이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다.
내게 있어 목표는 좋은 결정으로 이어졌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최선의 행동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명확한 목표들은 이전에 알아채지 못한 기회들에 빛을 비추어 준다. 매일 금전적 목표를 점검하는 일은 마법과 같았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감사. 감사는 고마움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늘에게 말을 걸고 도움을 요청한다. 심지어 그 목적이 물질적인 부라고 해도 말이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감사함을 느끼면 좀 더 겸손해지고 평온해진다. 나는 결과에 감사함을 느끼기보다 원하는 일에서 원하던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감사함을 표한다. 내 삶에서 그것이 작동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감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감정이다. 이는 사람, 장소,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듯 보인다. 합리적 설명이 쉽지 않지만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을 지녔다.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조율된다. 감사한다는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 삶이 기묘하게 펼쳐질 때 우리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도 부른다. 먼저 감사할 때 성공은 순차적이고 자연스러운 사건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된다. 병원 건물과 주차장 시설 변경 문제로 고심할 때 나는 잘 풀릴 거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기다렸고 노력을 다했다. 그러자 이웃 건물 주인들과 관리 공무원들이 나에게 호의를 보였고 친절을 베풀었다. 내가 먼저 호의와 친절을 보였기 때문이리라. 마침내 도시 계획자들이 변경안에 대해 이사회를 여는 날 모든 참석자들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우연을 설명하는 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나는 오직 다음의 사실을 증언할 수 있을 뿐이다. 감사의 마음을 품기로 하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을 만큼 무척이나 자주, 일관적으로 우연들이 일어났다고.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또는 우연의 일치, 혹은 특별한 요행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먼저 감사함을 느끼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저 내 감상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자문하며 감사함의 힘을 알아내고자 분투했다. 내가 하는 건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가 해낼 것이라는 믿음,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잘 될 거라는 믿음 말이다. 소망이 충족되었다고 미리 불타는 듯한 감사를 느끼는 것은 잠자는 거인을 깨워서 놀라운 결과를 안겨준다. 명상. 명상은 깊은 깨달음을 얻는 활동이다. 나는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 명상을 했다. 당시 내가 일을 줄이면 됐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목표는 경제적 자유였고 그 보상은 일을 줄이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었다. 가열차게 타오르는 촛불을 끄라는 충고는 필요치 않았다. 오히려 내게는 더 많은 초가 필요했다. 나는 몇 가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를 두들겨 대는 스트레스에 매일 시달렸다.
과거에 나는 명상을 매일 해야 하는 의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부자들이나 하는 사치로 보였다. 그게 진실 같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불안하기까지 했다. 고군분투 중인 사람이 어째서 고요하게 있는 걸 바라겠는가?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기도가 신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기도하는 자신을 바꾼다. 라고 말한 키르케고르가 옳았다는 것을. 나는 침묵 속에서 내면의 지혜를 감지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매일 명상을 하자 사업적 현안들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속도를 늦추고 집중했다. 내 본능, 직관, 침묵이 끌어당기는 곳이 어디인지 더 숙고했고 압박 속에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마음이 관리되자 온갖 경이로운 일들이 가능해졌다. 매일의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넘겨버릴 수는 없었지만 명상을 함으로써 그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명상을 시작한 후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에게는 모두 원숭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원숭이 마음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그저 앉아서 관찰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산만한지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쓴다면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진정될 것이고 미묘한 것들을 더욱 잘 듣게 되는 자리가 생겨난다. 그 순간 직관이 열리고 사물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 순간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것이다. 잡스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신비주의적인 어느 요기의 자서전이었다.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제가 이룬 성공이 뭐든 전 그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명상을 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쳤을 때 명상을 하면 다시 활력과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명상은 우리를 차분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우리는 도전적인 상황이 덮칠 때 닌자처럼 그 일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요. 중심을 지킬 때 감정에 장악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에 내게도 명상은 분별력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싶으면 나는 시계를 느리게 돌리기 위해 명상을 더 많이 한다. 시간은 날아가지 않는다. 만약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건 게으르고 무심한 상태라는 신호다. 배터리를 충전시키고자 명상을 시작했다. 고요 속에서 평정과 지혜를 발견했다. 성공 습관. 습관은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도 될 때까지 따르는 행동 패턴을 말한다. 나는 늘 습관의 힘에 대해 경멸을 느껴왔다. 그건 게으름, 장애물을 뛰어넘을 의지력이 없거나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철학처럼 보였다. 종국의 그 습관의 힘에 내가 겸허하게 두 손을 들 때까지 성공 습관이란 그 약점에 대한 책임 회피처럼 보였었다. 하지만 습관은 작은 실천이 몸에 배는 것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 힘은 엄청나다.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붙듯이 습관은 뇌를 변화시키고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독서가 습관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술술 읽는다.
그렇게 습득한 지식은 평생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나쁜 습관은 서서히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아차리기 전에 그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 습관은 당신을 지배한다 라고 지그직을 너는 말했다. 이 말은 진실이다.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은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를 만든다. 내 경제적 성공을 이끈 가장 큰 힘을 꼽으라면 습관이라고 말하겠다. 동기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게 한다. 습관은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게 한다. 라고 짐론은 말했다. 반복적인 행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부분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된다. 찰스 두이그는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썼다.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습관을 다시 만들 자유와 책임도 갖게 된다. 습관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습관의 힘을 파악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는 일을 시작하는 것뿐이다. 습관이란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내가 얻은 부 역시 일상의 습관들로 일군 것이었다. 부를 생각하라. 부는 재산이나 돈의 풍족함을 뜻한다. 부를 얻는 사람은 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큰 이유가 필요하다. 마음 가까이에 부에 대한 비전을 간직하라. 목표를 적고 밤낮으로 읽어라. 돈을 소유했다고 느끼고 스스로 그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몸바치는 모습을 상상하라. 조용한 시간에 부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어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풍족함을 머릿속에 그려라. 부를 마음 깊숙한 곳에 심어라. 온갖 의심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세워라. 풍요의 의식은 철이 자석에 달라붙듯 불을 끌어당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이다. 초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부는 커져갈 것이다. 부를 생각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얻는 것만큼 모으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가난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 사치품을 먼저 사는 반면 부자는 가장 나중에 산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다. 내일의 부자들은 오늘 축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출을 싫어하고 집중하고 절제하며 꾸준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에 대해 생각하고 부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의 사치를 포기한다. 왜 부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내심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가진 남다른 이유가 우리의 결단력을 확고하게 만든다. 부자는 왜 자신이 부를 원하는지 안다. 조지 오웰은 부에 관해 분명한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돈이 없는 건 불편을 의미하고 치사한 걱정을 의미하며 담배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실패자라는 의식이 떠나지 않는 걸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의미한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역시 자신들이 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먼거는 말했다. 워런처럼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상당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페라리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독립을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부를 바랐다. 부를 사는 일은 어떤 행동이나 선택 전에
비범한 사고 과정을 요한다. 부자는 편안함, 사치, 사회적 지위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를 원해야 한다. 부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왜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을 찾아가게 마련이다. 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왜 부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